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대차법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보도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물로 내놓았던 의왕시 집의 경우 본래 집을 나가려고 했던 기존 세입자가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네. 의왕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아파트의 새로운 매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를 해야만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서 새 매수인의 전입이 불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게 됐고요. 이 대출 문제로 인해서 이 매수인이 2달째 잔금을 치르지 못해 등기상 소유권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면밀히 점검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부 보도들 때 탓인지 홍남기 부총리의 이 상황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네. 집도절도 없게 됐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연장은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의왕 집으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네. 뭐 사실 이제 마포 전세 집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상황이 아주 간단하니까. 근데 의왕 집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걸 팔기로 네.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다른 집 알아본다고 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세입자가 전세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기로 해서 이제 꼬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게 뭐 지금 가십거리로 볼 게 아니고 이 지금 임대차 관련된 법을 지금 바꿨는데 문제가 계약갱신의 부분인데 지금 이 건을 보면 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이 매수인, 그러니까 다른 매도인 매수인이고 그 와중에 아마도 그 임차인은 이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실제로 잔금 치러져야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넘어가는데 그 직전에 이 계약갱신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아니다, 나 지금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집을 매수하기로 했던 사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매수인이 오토할 때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 갈라야 되는 게 이 세입자가 그러니까 다른 집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좀 상식적으로 일단 추정을 하는 게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거의 종료가 돼서 그렇죠. 그럼 나가겠노라. 다른 집 알아보겠나라고 의사를 표시를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모든 거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초점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새로 산 사람이 들어와 살기로 했으니까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그럼 나가겠어요라고 네.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나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더 2년 더 살게요가 성립이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간단히.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 해석이 있긴 해요. 이런 경우는 특히 임대인하고 새로운 매수인한테 어떤 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부과하는 유권 해석이 있긴 한데 예. 이것도 유권 해석일 뿐이에요. 이건 결국은 입법이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도 문제지만 그 집을 매수한 사람하고 계약갱신을 청구한 임차인하고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권리가 더 우선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밝힌 이후 매매 계약을 맺게 되면은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요. 근데 반면에 법무부는 다른 사례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실거주 관련되게 충돌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우선한다라는 식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적도 있기 때문에 네. 부처마다도 지금 같은 그렇죠. 제도를 두고 조금 해석에 갈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예. 예. 의왕시는 좀 꼬인 게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니까요. 묶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새로운 매수인은 이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6개월 이내에 들어간다는 건 전제로 담보 대출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대출이 완료가 안 됐고 대출이 완료가 안 되면 매매 계약 자체도 지금 완료가 안 된 거니까 이 소유권이 등기상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 청구하는 대상 자체가 지금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곤란하겠지만 지금 뭐 끼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이거는 그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제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홍남기 부총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게 꼬여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황을 단순화해서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상황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그러면 다른 집 알아볼게요. 세입자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내 사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계속 살겠습니다 해버리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고부터 잔금 치러서 입주까지는 보통 한 달 반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수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살던 집에 대해서 다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통상 하죠.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이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국 여기서 뭔가 좀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면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정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따라붙게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이 뭐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네. 중도금, 잔금까지 또 네. 잔금 이후에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세입자 임차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네.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지금 저희 이 부분 제작진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토교통부 사무관에게 이제 그 취재를 긴급히 해봤는데요.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잔금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로부터 잔금 치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 세입자가 변심해서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청을 하면 이건 거절을 사유가 된다. 이게 지금 국토부 쪽에서 어떤 그 설명이라고. 근데 유권 해석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확인을 좀 받아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이제 못 박혀 있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이거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제 발생할 수 계속 있는 일어날 수 분쟁 있는 사유거든요. 부분입니다. 이건 좀 한번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도 가도 못하는 문제를 떠나서 네. 이건 제도적으로 한번 좀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단 이 점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베를린 미태구청은 소녀상을 당분간 그대로 둔 채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가 미태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법원이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소녀상은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슈테판 폰 다셀 미태 구청장은 이 보도자료에서 이날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에 이날 구청 앞에서 열린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로부터 환호와 야유를 동시에 받았는데 이 구청장이 며칠간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게 됐다. 시민 참여가 인상 깊었다라면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을 한 건데요. 베를린에 사는 일본인들과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이 철거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철거 자체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라 이제 시간을 단순히 번거란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일본에서 이번 철회 결정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밑줄치고 봤던 대목이 어디가 있냐면요. 이 구청장이 한 말 중에 며칠간 소녀상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게 됐다라는 딱 한 문장인데 이 구청장이 녹색당 소속이거든요. 이른바 좌파로 통하는. 네. 이렇게 된다면 과거사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제 전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에 대한 그 관련 역사를 몰랐다는 역사적 얘기죠.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알게 됐다는 특히나 거잖아요. 독일이면 네. 어떤 그 나치 독일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라는 반성적 사유 속에서 그런 군국주의 일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런 저는 조금이라도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데요. 이게 바로 평화의 소녀상이 그러니까 철거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죠. 예. 예, 이게 이유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판단? 사실은 시간만 번 것 같아요. 네. 우리 법하고 뭐 독일 법하고 비슷해서 사실은 가처분 넣어놓으면 그까지만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거고 아주 빨리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건데 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역사적 부분들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철거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놀랍게도 소송에서 역사적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뭐 밑에 구에서는 특히 독일이니까 예, 얘기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어떠한 종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이 철거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다만 이제 이전까지 철거 공문 등에서 드러났던 좀 외교 관계라든가 뭐 각 도시 간의 협력 관계 등 어떤 좀 이 외교 친선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데에 반해서 입장이 다소 전향적으로 변했다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나 구청장 본인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본인이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이행하는 장면들까지는 조금 배울 만한 점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시간을 버는 동안 그럼 우리 정부가 뭔가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국정감사장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우리 정부의 좀 즉각적인 대응을 좀 촉구를 했는데 이 외교부는 여전히 좀 이 시민단체, 이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번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면 뭔가 좀 정부가 어떤 방향에서든 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제가 볼 때 드네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게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스타일 구겨버렸잖아요. 네. 일단 지금 스톱 하는 바람에 그럼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스타일 회복을 위해서라도 아니, 더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거나 할 것 같은데. 다림질을 하려고 하지 네. 않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아마 필사적으로 나설 텐데 그럼 우리 정부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해야 됩니까? 더 이제 말이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시민 단체한테 맡겨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교적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역사적 외교적 부분이라고 네. 보인다면 지금 두 분 말씀처럼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일 정부는 이제 다리미 성능 경쟁이 시작이 된다고도 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아마 일본 정부가 아마 팔가닥치고 나서 가능성 거의 99.9%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 그렇죠. 정부 좀 정확히 좀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하고 우리 정부 좀 팔가닥붙이기를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감염세가 다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만 52명이 감염되는 등 확진자들이 쏟아졌는데요. 간호조무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접촉한 환자 42명, 간호 및 간병인 등 10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나왔고 또 환자 42명 중 1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사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 해당 조무사가 이 집단 감염의 감염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방역당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노인요양병원 13만 명과 정신병원 종사자 3만 명 등 16만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부산만이 아니라 다른 요양병원들도 방역이 뚫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춘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형 집단 감염이 발발을 하면서 좀 이 방역당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요양병원은 이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차단이 될 수 있겠느냐가 지금 관심사인데 이게 좀 보도가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 요양병원이 위치한 곳이 이제 부산 만덕동이라고 네. 하는 동인데 네. 지금 이 만덕동에서 1일부터 13일까지 확진자만 23명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목욕탕, 고깃집 이런 데서. 결국은- 이거는 요양병원하고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덕동이라고는 이 그 좁은 한 동 안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것 때문에 집합 제한 명령 이런 게 내려졌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요양병원은 그 여파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이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좀 들여다봐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많이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 사회에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 같아요. 지금 또 어차피 뭐 간병인이나 간호사나 의료 인력은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뭐 요양병 환자들은 안 가지만 그렇죠. 출퇴근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감염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덕동은 특별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 단위로 특별 행정 명령이 내려진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덕동에서 이분 갑자기 그 불어났기 때문인데 과연 이게 그럼 부산 만덕동만의 지금 상황일까? 다른 부산의 다른
동네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서는 이런 상황이 없느냐 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 지역도 부산 지역대로 비상에 걸렸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금 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좀 그러니까 겹쳐서 봐야 되는 게 올 가을 들어갔고 팬데믹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세계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다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시점을 하나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방역 당국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사전에 계속 경고를 했던 게 조용한 지역 사회 전파. 이걸 이제 계속 경고를 해 왔었는데 만덕동에서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는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좀 봐야 되는 것인 것 같고 네. 또 하나 좀 그 역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고령에다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19가 감염이 됐을 때 이제 건강상으로 참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중할 가능성이 크죠. 이것도 좀 함께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뭐 일단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1단계로 이제 완화가 된 직후에 좀 또 이런 어떤 네. 그 상황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방역 당국이 하면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만덕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는 봐야 것부터가 됩니다. 일단 최우선 좀 조치가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고요. 물론 어떤 어르신들 어떤 치료도 지금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점 확인하면서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